자, 방금 이제 사회문화 5주차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료 수집 방법, 우리 4가지, 5가지 배웠단 맞지?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 간의 비교 분석까지 했었고,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자의 연구 태도, 연구 일리 관한 거 하고, 그리고 2단은 넘어가서 이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리면서 우리가 이제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다뤘던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 그래도 복습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 간단하게 우리 누적 보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책 잠깐 펴보자. 책이 너네가 46페이지에 그 연구 특성 관한 거는 우리가 그 밑줄 안 쳤단 맞죠? 그래서 그거는 쌤 좀 이따 수업할 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 누적 보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맞추자. 됐네. 원래 쌤이 이제 마이크 켜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지라 마이크 켜기 좀 그래서 쌤이 바로 오늘 할게. 자, 너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야 되지? 나야 된다 알겠지? 분필 듣고 싶네. 쌤 어제 이제 정법 수업하는데 어제 정법 촬영이었거든? 정법 촬영하는데 쌤이 진짜 마지막 시간에 펜을 날렸어요. 노란색 펜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놓쳐가지고 노란색 펜을 이런 식으로 홀더 끼워놨지. 그게 놓쳐가지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겠어. 찾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홀더 하나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행방불명이. 우리 1주차 때 뭐 배운지 떠올려보자. 우리 1주차 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배웠는데 기억나니? 어머, 이거 또 부서지냐? 이거 보라색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을.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 대해서 배웠어. 맞지? 가치가 없는, 즉, 몰가치성은 어디야? 몰가치성은 자연현상. 가치 함축성은 사회문화현상. 인간의지가 개입되는 건 어디야? 사회문화현상. 인간의지가 비개입되는 거는 자연현상이다. 라고 얘기했어. 맞지? 자, 그렇게 해서 떠올려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도 배우고 그거 어떻게 찾는지 그래서 주로 예시를 비교할 때는 인간의지가 개입되었느냐 비개입되었느냐 그걸 통해서 비교를 해서 풀면 여러분들 좋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떠올릴 게 IV와 DV 간의 관계가 있어. 지금 사회문화 내주할 때만 쌤이 계속 이렇게 복습을 시킨다. 맞지?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꼭 기억해 달라 했고 이게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배운 실험법과 관한 내용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배웠던 게 과학의 분류야. 과학의 분류. 자, 과학을 갖다가 어떻게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니? 과학을 갖다가 어떻게 분류했어? 과학. 이거는 뭐겠지? 자, 과학을 갖다가 우리는 그렇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뉘었고 이 과학과 대비되는 것, 즉 과학과 대비되는 학문을 우리는 형이상학이라고 했어요. 형이상학. 요거까지 정말 기억하고 있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무슨 상학? 형이상학. 형이상학. 잠시만 있어봐. 분필이 이렇게 붙어지기도 하니 얘들아? 꺼내자마자 이거 새 거였는데 분필이 꺼내자마자 부서졌는데 좀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잠시만 있어봐. 색깔 부분 하라고 했는데 색깔 부분 쉽게 해주려고. 얘도 부서졌네? 어제 날라가면서 부서졌구나. 내가 어제 그랬잖아. 펜 날라갔다고. 그때 부서졌나봐. 펜들이. 그래서 계속 가보자. 그래서 형이상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쌤이 그러면서 너네 연구 방법. 잠깐 여기서 언급했었는데 기억나니? 그렇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 같아. 즉, 방법론적 이론론이 되면 이거는 무슨적 연구? 그렇지. 양적 연구라고도 불렀고.
그렇지. 양적 연구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는 실증적 연구다라고 부르기도 했어. 실증적 연구. 자, 그 다음에 방법론적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 다르다고 하면은 방법론적, 몇 원론, 이원론. 그럼 이거는 뭐 무슨 쪽 연구야? 그렇지, 당연히 질적 연구가 되겠지. 질적 연구. 자, 질적 연구는 실증적의 반대, 그렇지. 해석적이야, 해석적. 이것만 1주차에서 배웠어, 얘들아? 아니, 1주차에서 더 배웠어, 얘들아. 이것만 배운 게 아니야. 떠올려봐. 이거만 하고 배웠지, 우리? 첫 시간에 그렇지, 바로. 잘 떠올렸습니다. 관점 배웠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되었는데, 자, 구조화된 행동은 어디야? 구조화된 행동? 그렇지. 구조화된 행동은 거시적 관점이야. 구조화된 행동. 왜냐면은, 쌤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이제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은, 이 구조화된 행동과 비구조화된 행동이 오늘 좀 중력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럼 미시적 관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구조화된 행동. 그러면서 쌤이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을 소개했는데 기억나니?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부터 보자. 사회 실제론은 어디야? 그렇지, 거시적 관점. 그럼 미시적 관점은 자연스럽게 사회, 그렇지, 명목론이었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관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기억나니? 기억? 그렇지. 기능론, 그 다음에 무슨 론? 갈등론.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의 이론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의 이론이 중요해요. 자, 미시적 관점 이론 오늘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 쌤이 이것 줄여서 뭐라 부르기로 했어? 그렇지. 상상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기, 갈, 상. 비교해야 되겠지, 맞지? 자, 기갈상 비교하는 것도 너네가 떠올려주면 돼.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 자, 기능론의 전제 뭐였어? 기능론의 전제? 그렇지. 기능론의 전제는 사회, 유기체설. 갈등론의 전제는 뭐야, 얘들아? 갈등론. 너 떠올려봐. 갈등론. 너네 지금 안 떠오를 거야, 맞지? 근데 기능론을 딱 떠오르는데, 갈등론. 잠깐만 있어봐. 시책에 분필이 그려지진, 잠시만. 분필이 또, 산지 얼마나 더 분필이 다 부서지니, 갑자기 또. 자, 너네 기억 안 날까봐 쌤이 친절하게 앞으로 다시 가보자. 16페이지 봐봐. 전제 이렇게 나와있지. 맞지? 즉, 집단 투쟁서. 잠시만, 노란색 좀 빼내고, 그리고 집단 투쟁설 해도 괜찮고, 계급 투쟁설 해도 괜찮다고 했다. 맞지?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제는 무엇이었니? 그렇지. 사회계약설. 그 학자들 한번 얘기해볼까? 학자들. 자, 사회유기체설 주장한 학자 3명 있었어. 그렇지. 콩트, 디르케, 스펜서. 특히 스펜서의 무슨 진화론? 사회진화론. 참고로 말하면요. 오늘 사회문화는 쌤이 이옷 그대로 2주 분량을 촬영을 할 거야. 굉장히 양이 좀 많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갈등론 같은 경우는 너네 이 사람 기억해주면 되지. 그렇지. 칼 마르크스. 자,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같은 경우는 너네가 그렇지. 기존의 사회계약설 주장했던 사람들 누구 있어?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회계약설을 갖다가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반영을 시켰어. 맞지? 진짜. 야, 오늘따라 분별 왜 다 깨지지?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얘들아? 나만 모르는 영적인 것들이 있나?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나 봐. 자, 그래서 홉스와 로크, 루소 이들의 세상을 반영해서 만든 미국의 사회학자 누구? 그래. 미드. 또 풀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은 너네가 다 떠올려주면 되고. 이게 1주차 때 배운 내용. 선생님, 이게 1주차에서 배운 거야. 자, 오늘은 선생님 복습 좀 길게 갈 거야. 어머, 대답. 오늘 복습 길게 갈 거야. 자, 그 다음 2주차에 배운 내용 가보자. 2주차 때 배운 내용. 자, 2주차 때 우리 연구 방법 배웠는데 기억나니? 연구 방법. 자, 연구 방법도 사실 두 개 나눠서 봤는데 혹시 기억날까? 그렇지. 무슨 연구? 양적 연구. 다른 말로 실증적 연구죠. 실증적 연구. 이거에 대비돼서 뭐 배웠어? 그렇지. 질적 연구 배웠어. 질적 연구. 자, 질적 연구는 다른 말로 해석적 연구. 자, 딴 거 다 필요 없고. 자, 너네 여기서 꼭 기억해줘야 될 게 있어. 자, 오늘 두 연구 방법의 차이점 중에서 너네 먼저 떠올려줘야 될 거는 자, 양적 연구부터 잠깐 보자. 양적 연구에서 말이야. 양적 자료를 수집해. 양적 자료. 그래서 이거 좀 더 할게. 얘는 비교적으로 어때요? 방법론적 매론론이야. 그렇지, 우선 적어볼까? 방법론적 매론론, 이론론.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 같다는 입장이었고, 질적 연구는 어때요? 방법론적 이원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각각 우리 연구 단계 한번 가볼까요? 연구 단계. 자, 첫 번째, 자, 양적 연구부터 가보자. 문제 제기. 자, 문제 제기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연구 주제 설정. 가려고 연구 주제 설정. 연구 주제 설정. 자, 나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뭐야? 가설 설정. 그렇지. 근데 잠깐만 스탑. 가설 설정에서 이게 더 중요했는데 기억나나? 자, 2-1 첫 번째 뭐 해야 돼? 무슨 연구 검토? 선행 연구 검토 먼저 해야 된다, 맞지? 이런 거 너네 혹시 뭐 포스트잇에 옮겨서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괜찮아, 이건. 다만 여기 쌤이 3색깔 아니면 여러 색깔 칠고 있잖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그렇지. IV와 DV의 잠정적 진술 또는 잠정적 결론 도출. 잠정적 결론 도출 적게요. 잠정적 결론 도출. 그리고 세 번째 했던 게 뭐였어? 그렇지. 무엇의 요건을? 가설의 요건을 체크했다. 가설의 요건. 가설의 요건 기억나니? 가설의 요건? 가설의 요건이 다시 두 개 나눠서 봤는데. 그렇지. 첫 번째, 요 가설의 요건도 색깔 뭘로 하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가설의 요건 첫 번째. 어떤 상 요건? 그렇지. 형식적 요건 먼저 봐야 돼. 거의 잘 안 되네. 자, 형식적 요건에서 내가 봐야 될 부분이 뭐였어? 그렇지. 첫 번째, IV와 DV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포인트 하나였고, 두 번째, 변인 간의 관계가 정관계든 부관계든. 정관계는 뭐야? 높아질수록 높아지더라. 부관계는 뭐 예를 들어 높아질수록 낮아지더라 이런 거. 또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야 돼. 아니 명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뭐 설명해야 되지 이거를? 그렇지. 관련이 없어야 돼. 관련이 없어야 돼. 무조건 명확해야 되는데 관련이 없어야 돼. 뭐 명확하든지 관련이 없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맞지? 문 좀 열게 얘들아. 나만 약간 덥니? 쌤은 약간 덥구나. 그런 거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니? 그렇지. 내용상의 요건. 2번. 내용상 요건. 왜냐면 너네가 이제 한 5주쯤 되면 충분히 내용 까먹는단 말이야.
이게 왜 안 나와? 붙었나? 아, 붙어 있었네. 내용상 요건도 있지. 내용상 요건이 두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 고생을 빨간색으로 적어볼까? 내용상의 요건 두 가지. 이제 첫 번째, 사실의 영역이냐 가치의 영역이라고 했던 거 무슨 가능성? 검증 가능성 맞아. 아이씨. 오늘 분명 진짜 다 푸신 날인가 봐. 검증 가능성. 힘이 좋아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진부한 지수로 안 되고 동어 반복도 안 돼요. 이거 검증 필요성. 아, 이렇게 쓰기 좀 불편한데. 잘 잡고. 검증 필요성. 여기까지 가설 설정 단계였어. 맞지?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자. 자, 가설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연구 설계해야 돼. 연구 설계. 연구 설계해야지, 얘들아. 쌤이 그때 연구 설계할 때 너무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줬어. 그렇지. 뭐였어? 그렇지. 주황색으로 할게. 개념의 무슨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또 수량화된 그런 자료를 갖다가 활용한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료 수집을 할 거야, 맞지? 자, 자료 수집을 할 건데 이때 당연히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그렇지. 양적 자료를 수집한 거야, 양적 자료. 그럼 양적 자료 수집 방법 세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 바로 지난주에 배웠잖아. 지난주에 배웠잖아, 얘들아. 뭐야? 그렇지. 질문지법. 1시간 동안 배웠지, 질문지법. 그리고 실험법도 1시간 동안 배웠잖아, 얘들아. 그리고 하나 더.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방법? 그렇지, 문헌연구법. 자, 자료 수집까지 끝나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해야 되겠지? 자료 분석 및 무슨 처리? 통계 처리. 통계 처리.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가설 검증해야죠. 가설 검증. 너무 많이 나왔는데? 우리 더 나오는 거 같지? 자, 그 다음에 가설 검증. 자, 이때 가설 검증할 때, 자, 내가 세운 가설과 실제 통계 처리에서 나온 결과가 같을 경우에는 우리 뭐 한다 했어? 인용 또는 수용한다 했고, 수용하기도 하고, 안 맞아. 그럼 이제 기각도 하기도 한다 했지, 맞지? 자, 가설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 도출하고 일반해야 되겠지. 칸이 없네. 그래서 사설 이쪽으로 할게요. 결론 도출 및 일반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그렇지. 이 결론을 갖다가 활용시켜야 된다. 이겠어. 결론 활용. 자, 여기서 너네가 떠올려야 될 건 뭐였어? 그렇지. 가치 중립적인 부분과 가치 개입적인 부분 나눠야 된다. 맞지? 다른 색깔 없니? 잠깐만 있어봐. 쌤 이제 색깔을 좀 희한한 것도 좀 많이 썼거든?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쌤. 다른 색깔을. 쌤 굉장히 희한한 색깔들이 많더라고. 갈색은 잘 안 보이지, 얘들아. 갈색은 잘 안 보이고,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이 색깔 괜찮다. 민트 색깔 보자, 민트색. 민트색 약간 진한 민트인가? 그냥 민트인가? 모르겠어. 소중하니까, 민트. 자, 같이 중립과 개입 나눠볼까? 자, 우선 같이 개입. 문제제기에 개입되고요. 가설 설정 개입하고 연구 설계 개입하고요. 개념의 무슨 설정이 다시 한번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같이 중립. 결론 도출까지 같이 중립이고 일반화랑 결론 활용은 같이 개입.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너네 떠올려야 될 거. 우리 배울 때 그것도 있었어. 자, 양적 연구는 연역적 연구. 플러스 귀납. 연역 후 귀납이지. 연역이 뭐야? 가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연역은 대전제라고 하는 가설이 존재하는 거야. 가설 존재.
그에 비해 기납은 가설이 존재하지 않았어. 맞죠? 맞다? 맞아. 자,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기납적 연구였어.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까, 여기도? 자, 방법론적 이원 넘버로 가자. 문제 제기해. 똑같이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설이 있다, 없다? 가설이 없다고요. 자, 가설이 없으면 여기는 뭐였어? 연구 설계 바로 들어가야지. 맞지? 연구 설계 들어가야지. 자, 이때 연구 설계할 때 너네 중요시했던 게 여기서 연구 설계는 그렇지 무슨 법? 그렇지. 여기 개념의 주작적 정의라면 여기는 개념의 사전적 정의. 자, 쌤이 너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개념의 사전적 정의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특징 부분 쌤이 피기를 해줬을 거야. 개념의 사전적 정의에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그렇지, 바로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 이해. 요 표현. 너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 이해. 이거는 꼭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내용. 자, 그리고 계속 가보자. 자, 연구 설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너네 자료 수집해야 돼요. 자료 수집. 자, 자료 수집을 할 때 우선 여기 무슨 법 써? 자, 여기도 파란색으로 했구나. 면접법 쓰고요. 면 쓸게. 그 참여관찰법부터 쓰고요. 역시나 문헌연구법도 쓸 수 있어. 이때 잠깐만 스탑. 이 자료 수집 관한 이용 함수 쌤이 같이 했던 게 자료 수집과 해석 같이 필기해 줬는데 맞니? 그렇지, 같이 필기해 줬는데 쌤이 거기서 비공식적 자료 수집해야 된다 했어? 하지 말아야 된다 했어? 그렇지. 적어볼까? 비공식적 자료 수집 필요하다 했어. 비공식적 자료. 자, 문헌연구법에서 질적 문헌은 이 비공식적 자료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비공식적 자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게 빨간색 뭐 있었는지 기억해? 직관적 통찰과 직관적 통찰 말고 또 역지사지와 같은 무슨 이익적 태도? 그렇지, 무슨 이익적 자세? 맞아, 감정이익적 자세 또는 말 감정이익적 이해라고 한다고 됐어. 감정이익적 이해. 얘들아, 우리 이러다가 이제 복습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이번 시간. 근데 진짜 중요해. 왜냐면 쌤이 이 파트 계속하는 이유가 너네 내신에서 까먹지 말라고. 매주 참 진짜 이거 잘 까먹어 애들이. 왜냐면 연구 방법하고 자료 수집 방법하고 되게 까먹어 해. 몇 분 지났니? 한 20분, 30분 됐나? 20분 좀 넘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결론 도출해야지, 결론 도출. 자, 여기서 포인트. 결론 도출은 하되 뭔 안 해? 일반화는 안 한다. 근데 여기서 같이 중립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같이 중립 기회 왜 따지니? 여기까지 한 게 2주차 때 내용. 물론 쌤이랑 그것도 했었어. 기억나나요? 모르겠는데 1차 자료랑 2차 자료 구분하는 게 맞지? 2차 자료 원자료랑 가공자료의 차이점 이 정도는 너네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랑 또 봤던 게 설명하고 기술 이런 것도 배웠는데 설명 대 기술 역시 이것도 너네가 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쌤은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2주차까지 복습이 끝났고 이제 3주차로 가볼까? 3주차 얘들아. 3주차에 벌써 3주차도 가보자 한번. 자, 선생님 굳이 3주차 해야 될까요? 우리 바로 친구 나가면 안 돼요? 나가보자 얘들아 그래. 근데 3주차는 너네 저번 주랑 기억나지? 너네 믿는다? 너네 이거 펜 넣었어 나는 지금. 믿어도 돼? 믿을게. 나 혼자 대답하지. 자문 대답하고 있어. 미쳤나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연구 태도로 들어갈 거야. 자, 1-04 연구 태도와 연구 윤리. 야, 아니 우리 4주차인데도 1단원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이번 시간 하면 1단원 끝나요. 다음 시간부터 바로 2단원 들어갈 거야. 자, 연구 태도와 연구 윤리야. 샵 2번 연구 태도. 연구 태도. 연구 태도 첫 번째 태도는 무슨적 태도? 성찰적 태도야.
1번. 1번. 잠시만. 1. 빨간색으로 성찰적 태도. 성찰적 태도. 첫 번째. 당연해 보이는 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가보자. 당연해 보이는 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즉, 그러면 당연해 보이는 걸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이면에 있는 걸 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노란색 현상 이면의 의미 여기까지만 걸어서 쓸게요. 현상 이면의 의미에 대해 능동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돼. 자, 빨간색으로 능동적 문제제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게 여기서부터 연구가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연구의 출발점. 여기서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거죠. 참고로 쌤 오늘 촬영날 설 전날이다 얘들아. 설도 쉬는 거 없어요 우리는. 네. 그리고 성찰적 태도는 때도 연구윤리나 과정이나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야. 다음 적어볼까? 연구윤리 과정 절차를 잘 지키는지 살펴봐요. 성찰적 태도예요. 성찰적 태도. 쌤은 두 번째 시간에 문제를 풀 것 같은데, 잘 봐야 돼. 쌤 이렇게 지금 강조해놓은 표현들은 거의 문제에 다 녹여서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될 거야. 알겠지? 사실 우리가 지금 강의가 내신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쌤이 내신에 나오는 건 다 다뤄요. 사실 교과서에 있는 건 우리 사회문학 교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회문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다 다루긴 할 건데 간혹가다 좀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 이유는 약간 수능도 봐야 돼서 수능도 참고는 해야지. 맞죠? 너네 사회문학 선택적 수가 2인 거 알지? 저번 작년 6월 평가까지는 1위로 역전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쌤이 이제 수능 가는 내용도 조금씩은 더 보고 있거든. 자, 어쨌든 2번 우선 가보자. 2번 객관적 태도. 성찰적인 거 그냥 느낀 대로 성찰. 그래서 현상이면의 의미에 대해 능동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면은 객관적 태도는 말 그대로 제3자의 시선, 뭐 이런 표현도 써요. 나그네의 시선 이런 표현도 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즉 객관적 태도는 한마디로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돼서는 된다고 할까 안 된다고 할까? 안 된다고 하겠지. 여기서 노란색으로 첫 번째 주관 편견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됩니다. 처음에 객관적 태도가 오히려 좀 많이 나오거든. 객관적 태도랑 뒤에 비해 개방적 태도. 그래서 얘네는 가치 중립적 태도야. 왜? 가치 개입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 태도다. 잠깐만. 쌤이 지금 감기가 아니고 콧물이 계속 많이 나와. 너는 못 들은 거 해야겠지. 내 귀 막아. 귀 막아야 돼. 알겠어? 귀 막아. 내일이 설날이라서 그런지 진짜 조용하다. 맞지? 보통 쌤이 설날 때 저는 어떠냐, 막 친척집도 가가지고 막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네.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작년부터 못 갔어요. 네, 작년부터 못 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문화라는 과목으로 신나게 만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이 좀 태도.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3자적 시각. 쌤이 다른 말로 뭐라고 단다 했어? 그래서 지금 무엇의 시선?
나그네의 시선. 나그네의 시선. 네 번째. 자, 객관적 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연구 결과를 갖다가 왜곡할 수도 있어. 결과 왜곡하는. 풀고 있는데도 왜 이러니? 결과 왜곡이 가능하다. 자, 다음 3번 가볼까요? 3번 아래 3번 갈까? 3번. 상대주의적 태도 먼저 볼게. 원래 상대주의적 태도를 4번에 보려고 했는데 밑에 칸이 났네? 상대주의적 태도 얼마 안 되거든. 상대주의적, 여기 펜 깨졌구나. 상대주의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는 그 사회, 그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야. 그래서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 즉 문화의 우열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우열 판단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너네 중학교 때 도덕 시간이나 우리 1학년 때 통합사 할 때 많이 배웠어요. 그렇지. 문화 이해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했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포함되는 게 문화 절대주의였어. 맞지?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판단하는 것, 그에 비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서 우열 판단하지 않는 그 상대주의예요. 실제쌤이 아까 했던 문화 이해 태도 우리가 3단원 문화 파트 가서 배울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 과목이 사회 문화지. 근데 문화의 양이 좀 많이 적어요. 사회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가. 자, 상대주의적 태도. 자, 그래서 이거 상대주의적 태도는 그 사회의 전통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3단원 가서도 그 상대주의라는 표현 좀 많이 듣게 될 거야. 자, 그래서 4번 가볼게. 4번 4번 여기지. 개방적 태도. 와우. 개방적 태도. 자, 노란색으로 첫 번째 비판을 허용한다. 자, 비판을 허용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반증 가능성을 인정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반증 가능성 인정. 응? 목이 한개 편해지고 있어요. 목이 한개 편해졌어요. 비판을 허용한다. 즉, 비판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비판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적어볼래? 과학적 결론 도출, 결과 도출. 과학적 결과 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요? 계속 비판하니까요. 비판을 하다 보면 사회과학이 우리 실험법 할 때 배웠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실험법 할 때 쌤이 그랬어. 얘들아, 실험법은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 즉,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했어. 왜 곤란하다 했지? 맞아. 인간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이라고 했어.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노란색으로 계속 갈게. 그렇다고 아무리 오픈마인드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해도 그것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맞습니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즉 경험적 근거를 통한 검증을 한다. 거친다. 경험적 근거를 통한 검증. 당연하지. 맞지. 자, 우리가 문화를 수용할 때도 그 문화가 무조건 예를 들어 좋다,
뭐 다른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더라. 그럼 우리 무조건 다 수용해? 그건 아니잖아, 맞지? 그런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뭐 아니면 이게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우리나라의 뭐 티네이저들, 그래서 뭐 10대들이나 20대들이나 30대들 각각 연령층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겠어. 자, 세대라는 부분은 사실 쌤이 3단원 가서 세대 문화를 설명을 할 거야. 자, 요즘 10대는 뭐라 그래? 뭐 이런 표현 쓰던데 X세대, Y세대, Z세대. 쌤 X세대는 알겠어. X세대는 90년대 초반에 대학생이었던 사람들. 그럼 얘는 뭐야? 00년대? 모르겠다. 나도. Y세대, G세대, 요즘 그 광고에 그런 거 있더라고. 요즘 20, 30대를 우리가 흔히 이제 밀레니얼이라 부르긴 하잖아, 맞지? 밀레니얼. 나는 젊은 편, 나도 밀레니얼. 젊어요. 나 안 늙었어요. 개방적 특징. 세대 그런 거 있잖아, 왜. 또 베이비붐 세대들. 1차 베이비붐하고 2차 베이비붐이 또 나뉘거든. 1차 베이비붐은 전쟁이 막 끝난 한 50년대 중후반 때 태어난 사람들이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고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그때도 엄청 많은 애들이 태어나요. 진짜 어떤 집에 막 9명씩 막 낳기도 그랬으니까. 힘이야. TMI죠? 세 번째, 검증 전 잠정적 진술을 수용한다. 검증 전. 자, 빨간색 들어 잠정적 진술. 자, 잠정적 진술의 다른 표현은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가설. 그렇지. 잠정적 진술 다음으로 가설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수용하더라라는 거야. 무엇을요? 무엇이야? 연구 태도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설 검증 전에 잠정적인 진술, IV와 DV의 잠정적인 결론 노출. 아니, 그건 유튜브에서 그 어떤 그 대치동에 수학 가르치시는 쌤인데, 양진영 쌤이라고, 킨쌤. 그분은 박수도 진짜 희한하게 치셔. 어떻게 치냐, 봐봐. 박수를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그분이 이제, 쌤이 영상 올라온 걸 봤거든. 그분이 뭐 하냐면은, 뭐더라? 그 영상이 있어요. 학통이었던 것 같아. 학통 과목인 것 같긴 한데, 배반 사건 학통 맞네. 배반 사건 얘기하면서. 사극을 혼자서 막 하시는 거예요, 어머. 내 다리가 보이죠? 네. 사극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쟤도 클럽이다. 와! 오늘 뭐가 신나? 그래서 그 배반 사건 혼자 사극을 1인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할 때 뭐시오? 이러고 하시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IV와 DV. 나 못하겠어, 나는.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있잖아. 3인칭으로 본인 부르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보통 회사는, 야, 나는 있잖아. 이게 절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진호는 있잖아. 나 이거 못해, 나는. 나 이거 못해, 나는. 3인칭으로 자기를 어떻게 부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너무 존중하는, 대단해요. 나는 못하겠어요. 진호는 있잖아. 네 번째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의 공존은 인정. 여러 가지 가능성의 공존은 인정. 그래서 나도 이제 너네 앞에서 1인극을 좀 해야 될까봐. 1인극을 좀 해야 될까봐 너네 앞에서 이제. 자, 마지막 3번 연구윤리의 원칙. 요거만 하면 끝나는데 연구윤리가 우리 이제 한 페이지 있거든. 그거 다 안 써요. 딱 3가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 3가지만 쓰는 이유는 이것만 해도 사실 진짜 이거 오른쪽 거야. 자, 이것만 해도 너네 시험 칠 수 있는데 그래도 쌤이 혹시 모르니 교재는 더 꼼꼼하게 같이 봐줄게. 알겠지? 자, 연구윤리의 원칙. 쌤이 그 영상을 보고 공부 좀 해줬어. 너네 앞에서 진짜 개드립도 이제 좀 개드립 시대는 끝났고 그래서 너네 앞에서 1인극을 좀 해야 되나. 이 보시기 전에
성찰적 태도라고 하시나? 이 성찰적 태도? 쌤이 예전에 1학년 대상으로 한국사 내신 강의를 찍을 때 조선시대 파트에 조선시대 파트에 서인과 남인이 왔다 갔다 하는 애 알지? 서인 남인의 이거 뭐야? 한국 정쟁이나 또 한국 그냥 한국이라긴 하잖아. 서인과 남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 연극을 또 한 적이 있고 임진왜란 전의 상황을 또 연극으로 쌤이 보여준 적 있어 애들한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사전에 충분한 설명. 자, 연구 대상자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되게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질문지법을 할 때 연구할 때 있잖아. 질문지법을 할 때는 맨 위에다가 적어놔. 안녕하세요. 누구 또는 어떤 기관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연구에 위해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실험법은 실험 전에 실험 소개를 좀 하겠죠. 면접법도 마찬가지. 참여관찰법은 해야 된다. 문헌연구법은 문헌연구법을 설명을 할 수가 있나? 문헌연구법은 기본적으로 시공간적 제약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잖아. 맞아. 자, 어쨌든 이것은 무엇을 설명해야 돼? 그렇지, 연구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뭐 부작용, 특히 실험법,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 부작용을 고지해야 된다. 부작용 고지. 그래서 이런 걸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기 안 하면요. 미안. 노란색으로, 그 다음 자발적 동의. 뒤에 또 우리 2단원 가면 자발적 결사체 엄청 열심히 배우고. 자발적 동의 매우 수료. 자발적 동의는 억압과 강요와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돼. 즉, 본인이 스스로, 저 이거 할게요. 라는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억압, 강요, 속임수는 노노해,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적절한 금전적 대가를 무조건 제공해야 돼. 이것도 노란색으로 적죠. 적절한 금전적 대가 제공. 적절한 금전적 대가 제공. 돈 안 주면요. 친구하세요. 친구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연구를 위해서 내준 시간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되겠지. 즉, 만약에 안 할 경우에 착취 발생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1단은 끝난 거거든. 이러면 진짜요? 이러면 1단은 끝난 거야. 이제 뒤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교재도 같이 볼 건데 교재도 볼 거야 얘들아. 교재도 보고 이번 시간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 쌤 썰 하나 좀 풀게. 촌놈 썰. 쌤이 서울에 처음 간 건 몇 년 전이냐면 8년 전에 갔어. 근데 그때는 막 어디 안 들르고 그냥 바로 서울에 쌤이 목적지가 있어서 갔던 그런 케이스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 3년 전 맞니? 3년 전 3년까지는 됐다. 2년 반 전 정도 될 거야. 아니다. 2년 한 몇 개월? 2년 한 3, 4개월 정도 전인데 그러니까 18년도 겨울. 오. 근데 크리스마스 무렵 때 있잖아. 그래서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 갔어. 내가 결혼한 건 아니고 네, 쌤 지인의 쌤 친척의 결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이제 가는 게 내가 촌놈이란 거 정말 왜냐면 여기 서울 아닌 거 알잖아. 여기 대구라고 했잖아 쌤 전에. 진짜 쌤이 촌놈이란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덕평휴게소 알지? 덕평휴게소 굉장히 크잖아. 거기가 덕평 자연휴게소 해가지고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근데 건물이 굉장히 커. 나는 앞으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와, 길 잃겠는 거야 잘못하면. 진짜 복잡해. 돌고 있는데 쌤은 몰랐는데 우리가 저 뒤쪽까지 넘어간 거더라고. 그래서 왜 앞에 출구가 안 보이지? 계속 걸어도 안 보이는겨. 그래서 쌤이 이제 반대쪽 주차장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물어서 다시 버스를 타러 왔어요. 촌놈. 그리고 쌤이 진짜 신기했어요. 8년 전에 갔을 때, 맨 처음에 서울에 8년 전에 갔을 때. 촌놈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왜, 쌤 대구는 저기,
동대구역 쪽이 있어요. 동대구역 신세계 복합환수센터가 있거든. 그쪽 복합환수센터 말고 거기서 저쪽 파티마 병원 쪽에서 그 파티마 병원이라고 있어 대구에 그쪽으로 가는 고가교가 있어. 그쪽으로 갈 때 동대구역 앞에 고가교가 있거든. 거기만 버스가 중앙차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보통 대구 일반적인 버스는 우리가 알듯이 뭐 이렇게 딱 버스 이렇게 딱 정차해서 여기서 내리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야. 근데 서울에 가서 쌤이 그때는 동서울 쪽이었거든. 그냥 미아동 쪽이야. 결혼식이었는데 8년 전에.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와 신기하게 버스 중앙차로가 있네. 진짜 천국이랑 갈 수 있는 거죠, 맞지? 버스 중앙차로가 있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KTX도 타본 게 오래되지 않았어. KTX 타본 게. KTX 탄 게 내가 언제였더라? 그게 한 2년 전 일일 거예요, 얘들아. 어. 자, 같이 밑줄 좀 쳐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펜 하나 들고, 자, 몇 분 됐니, 얘들아? 한 50분 됐니? 50분? 잠깐만 있어봐. 자, 벌써 46분 됐고요, 46분. 자, 그럼 나랑 같이 밑줄을 좀 쳐보도록 합시다. 자, 46페이지야. 첫 번째 가보자. 사회문화 연구의 특성부터 가보도록 할게. 1번. 연구자가 주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며 연구 대상의 사회문화 현상 역시 주관적 가치를 지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치의 함축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자, 거기 밑줄 해볼까?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 같이 밑줄. 이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필기였어.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도 같지만 시대와 사회에 따라 자, 그 다음부터 밑줄 건다. 특수성이 강해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성 법칙을 발견하기 어려움 같이 밑줄. 쌤은 아니야. 자, 그럼 3번. 자, 연구자의 관점 동그라미, 그다음 연구 방법 동그라미. 자, 등에 따라 같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하여 자, 밑줄 간다.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까지 밑줄.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까지 밑줄. 자, 그 다음 4번 가보자. 자, 연구자가 다른 사회의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자, 간다. 첫 번째, 문화적 배경의 차이 밑줄. 문화적 배경의 차이 밑줄. 이것으로 인해 연구 대상에 대하여, 자, 그 다음 밑줄 간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밑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밑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 연구태도 우리 방금 배운 거야. 맞지? 첫 번째, 성찰적 태도 네모 할까요? 성찰적 태도 네모. 자, 1번의 의미 첫 번째 가보자. 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 현상의 이면 밑줄. 현상의 이면 밑줄. 그리고 담겨있는 발생 원인 동그라미. 그리고 원인이나 원리 동그라미.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결과 동그라미. 그리고 그 뒤에 자 능동적으로 살펴보려는 태도 밑줄. 자 원인, 원리, 결과 동그라미하고 능동적으로 살펴보려는 태도 밑줄. 이거로써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의 출발점이 되더라. 선생님이 아까 다 필기해준 내용이 이해 맞지? 자, 그 다음 가보자. 연구자 자신이, 자, 그 다음에 밑줄 간다. 연구 절차나 방법부터 밑줄하면 돼.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며 연구하고, 밑줄. 자, 다시 한번.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며 연구하고까지 밑줄.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연구 결과가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그 다음 밑줄 가자.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태도.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태도 밑줄로서 연구 과정 및 연구 종료 이후에도 요구되는 태도이다 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2번 필요성의 첫 번째 보자. 사회문화 현상의 발생 과정은 잠깐만 있어봐. 자, 사회문화 현상의 발생 과정과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 밑줄 간다. 성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게 된다. 즉 현상의 이면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는 연구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다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침으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2번에 객관적 태도 가보자. 객관적 태도의 1번.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일게요. 가만히 살짝 보면 다리가 아파요. 자, 1번 의미. 연구자가 자신의, 자, 밑줄 간다. 자, 주관적 가치관이나 편견, 이해관계 등을 배제까지. 다시 한번. 주관적 가치관이나 편견, 이해관계를 배제 밑줄해 주고요. 자, 배제하고 사회문화 현상이 가진 사실로서의 특성만을 그대로 파악하려는 태도야. 자, 오른쪽 가봐.
객관은 자 나그네의 시선 밑줄. 나그네의 시선 밑줄. 자 나그네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이의 당사자가 아닌 자 제3자의 시선도 밑줄 칠게요. 제3자의 시선 밑줄으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에서 나그네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자 그다음부터 밑줄. 주관을 배제하고 사물이나 현상의 참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세까지 밑줄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왼쪽에 필요성 2번 필요성 가볼게요. 자, 연구자도 인간으로서 주관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것이 연구에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태도. 자, 다음 두 번째. 연구자가 속한 사회나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가 연구자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에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가치 중립해야 된다. 다음 세 번째.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 태도가 지켜지자, 그 다음부터 밑줄 간다. 자, 태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연구 결과가 왜곡까지 밑줄 해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가치와 가치관 보도록 하죠. 자, 정의, 자유와 평등 등 사람들이 바라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가치라고 한다. 이와 달리 가치관은 그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상이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도록 할게요. 자료탐구 1번 성찰적 태도. 자,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율에 급속한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서로 다르겠죠, 당연히. 자, 첫 번째. 자, 어떤 사람들은 출산율 저하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 특히 다른 사회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의 출산율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나 이거 통합사 대표하지 않았니? 통합사 했네. 통합적 관점. 즉, 이러한 현상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요런 데서는 이제 수행평가가 나갈 거야. 보통, 진도 한쯤 달리지 않아? 그럼 이제 쌤들이 수행평가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 자, 보통 사회문화 수행평가에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 연구 주제를 정해서 연구하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에서 많이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 만약 이제 요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그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자료 수집까지. 그거 다 포함해서 뭐 할 수 있니, 얘들아? 그렇지, 연구 방법에 의해서 너는 직접 연구해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왜 그럴까요? 라는 거를 너네가 의문점을 한번 제시를 해봐. 왜 그런지 너네가 생각을 해봐. 자, 우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거쳤어, 맞지? 그러다 보니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 인간소외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이어지게 되죠. 왜? 공동체는 무슨, 쌤이 그런 것도 본 적 있어.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 쌤이 좋아하는데, 대신에, 몇 쌤이 저번 주에 얘기했나? 우리 반 아니었니? 정법에서 얘기했나, 쌤이? 쌤이 사회문화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제 쌤이 그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거든. 나는 청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쌤이 그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막, 층간소음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막 계속 뭘로 탁 치면서 아파트 전체 막 소음을 울리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 특히 층간소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죠. 그런 것들도. 그러면서 쌤이 출산율 얘기하는데 이게 왜 나왔지? 어쨌든 다시 출산율을 가보면 또 요즘에 딩크족 이런 거 유명하대. 딩크족. 결혼했는데 애를 낳지 않는다. 딩크족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왜요? 야 이런 거야. 오케이. 왜 그런 거잖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거 김연재 아모르 파티에 가사 중에 하나잖아요. 연애는 필수야. 왜? 이거는 본능적인 거니까. 이성에 끌리는 거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선택이란 거지. 결혼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래도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좋다고는 하죠, 맞지? 가능하다.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자, 밑에 2번 객관적 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하다. 월등하다. 여기 열등하다 있는 거야. 열등하다고 보고 여자가 집단의 리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여자가 사장인 기업 중 부도가 난 기업들 조사에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거는 자신의 가치관에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야, 여자가 사장인데
그 여자가 사장으로 있던 기업이 부도 처리된 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신세계. 자, 신세계의 경우에는 원래 신세계 회장이 이명희 회장이 원래 그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이었어요. 막내딸 맞나 모르겠다. 막내딸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이뻐했다고 해요. 사실은 그 이병철 지금 그냥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잖아요. 맞지? 이건희 회장이 장남이 아니고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그랬을 거야. 어제 첫째 아들이 나가서 CJ를 만들었나 그랬을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건희 회장 말고 그 막내딸 이명희 회장을 굉장히 이뻐했대요. 이병철 회장이. 이병철 회장은 삼성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명희 회장한테 계속 그랬대. 야, 명희야, 너 있지 않니? 너이 백화점 사업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이미 이 이명희 회장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나서 계속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안 됩니다. 아버지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우리 용진이도 키워야 돼요. 근데 지금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 있죠. 그래서 우리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막 이러고 그랬나 봐요. 근데 끝까지 계속 설득을 하셨나 봐. 이병철 회장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명희 회장이 할 수 없이 그 당시 삼성 안에 백화점 사업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백화점 사업을 맡게 돼. 근데 역시나 남달랐어요. 백화점 사업을 맡기니까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보통 하면 백화점 하면 따오는 게 의류 사업이 같이 따라오거든. 그래서 백화점이랑 의류 두 분야를 맡겼더니 엄청 성장한 거야. 근데 이병철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명희 회장은 안 되겠다. 우리가 삼성 안에 있어봐야 이게 지금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재산 문제 이런 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쌤 생각이긴 한데 이거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삼성이 가지고 있던 백화점하고 의류 계열 중에 일부를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켜서 따로 나와서 만든 게 신세계입니다. 지금 신세계 아래에 우리 신세계 백화점도 있지만 이마트도 있고 쓱도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편의점도 있죠. 굉장히 그룹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 정용진 부회장도 나오고 맞지. 네, 그래서 신세계라는 그룹이 그래요. 그래서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된 사례예요. 맞지? 엄청 잘 된 거야 이거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본인이 생각에 따라 너무 주관적인 가치관만 딱 투영시켜가지고 그렇게 자료 수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몇 분지는 계속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빨리 끝내고 싶어 나는. 자, 3번 개방적 태도 1번 의미. 자, 자신의 주장이 참여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 밑줄 간다. 다른 사람들 비판을 허용 밑줄. 그런 태도를 개방적 태도라고 한다. 두 번째, 다른 연구자의 주장을 자 밑줄 간다.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밑줄. 그 다음에 자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 밑줄. 그래서 맹목적 수용 노노에 어떻게 해야 돼?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오른쪽에 잠정적 진리관 있죠. 그거 하나 보자. 자, 영원불변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진리는 자 밑줄 가봐 새로운 증거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 가능 다시 밑줄 하다는 진리관 요게 잠정적 진리관 즉 잠정적 진술 잠정적 결론 도출 그래서 진리관으로서 개방적 태도가 필요한 근거가 된대요. 자 왼쪽에서 2번 필요성 봐봐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연구 관점이 다양할 수 있고 과학적 연구의 결론이라 하더라도 밑줄 반증의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 진리일 수 있다. 두 번째 상호 비판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자 밑줄 간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개방적 태도와 객관적 태도가 관계되어 있다. 왜냐 요 두 개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자 보자. 자 객관적 태도는 밑줄. 자 연구 대상을 대할 때 연구자가 갖춰야 할 태도까지 밑줄 해주고요. 자 개방적 태도는 그 다음 보자. 자 여기서부터 밑줄 가면 돼. 다른 연구자를 대할 때 연구자가 갖춰야 될 태도다. 그래서 개방적 태도랑 객관적 태도랑 맞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그려놓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너네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자 개방적 태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개방적 태도는 다른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자를 대할 때
연구자 갖춰야 될 테더래. 아니, 지금 개방 어디 있었구나, 얘들아. 자, 이렇게 바꿔줄게요. 잘못 썼네. 수정하자. 개방적 태도는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 이렇게 가야 돼. 맞지?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를 대할 때. 연구자. 다른 연구자를 대할 때. 이거는 무슨 적 태도로? 개방적 태도로. 그 다음에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대할 때. 이게 객관적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둘의 관계가 중요해. 자, 개방적 태도는 연구자의 주관성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사회과학에서 상호 비판을 허용함으로써 연구 객관성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야, 그럼 이들의 관계가 뭐야? 야, 잠깐만. 야, 이들의 관계가 뭐냐?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 나올 거냐? 잠깐 뒤로 넘겨볼래?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몇 번이더라? 54페이지에 2번 문제. 요게 개방적 태도랑 객관적 태도를 비교한 문제거든요, 요게. 좀 이따 나랑 같이 보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4번 상대주의적 태도야. 1번 보통하죠. 의미. 첫 번째. 사회문화해석 연구할 때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이나 배경이 아닌, 자, 여기서도 밑줄. 현관에 쳐져 있죠, 거기도. 그래도 또 밑줄에. 그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연구. 거기 밑줄 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하죠. 특정 사회문화 현상에 대하여 연구자나 제3자가 부여하는 의미가 아닌 그 현상의 주체가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태도다. 2번 필요성 첫 번째. 자, 사회문화 현상은 그 다음부터 밑줄. 그것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의미를 가짐, 같이 밑줄하면 되고. 두 번째, 동일한 사회문화 현상이라도 시대와 사회, 행위, 주체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아래 보면은 사회문화 현상이 탐구와 가치되어 있다, 맞지? 자, 사실과 가치 있는데, 뭐 너네 사실과 가치 대충 뭔지는 알잖아. 경험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야? 경험적인 자료. 그렇지. 경험적인 자료는 인간의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을 통해 관찰할 수 있거나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자, 통계 자료와 같은 양적 자료와 관찰 일자 같은 질적 자료는 모두 경험적인 자료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고 있어, 맞죠? 자, 그럼 사실과 가치 여기다 적어봐. 자, 특징이죠. 특징 아래다가 사실에는 이렇게 적었어. 진, 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 가치 문제 이런 거 이제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사실 판단은 참거시 판단하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고 가치 판단은 선악 미추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치 밑에다가 진위 여부 x라고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뭐라고 적을래? 그렇지. 선악 미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2번 사실과 가치 구분 필요성 보자. 자, 1번 사회문화 현상에는 사실과 가치가 복잡하게 관련을 맺으며 존재함으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구분하여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된 사실을 근거로 활용해야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 오른쪽 가보자. 1번 개방적 태도와 상대주의적 태도. 자, 각 선진국의 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 따라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를 무조건 수용해야 해 라고 하고 있어, 맞지? 자, 그러면은 1도 같이 보자. 1. 선진국의 제도를 하더라도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수 있다는 비판을 무시하면 안 돼. 또한 모든 제도는 해당 사회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무리 선진국의 제도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맞지? 둘을 비교해야 된다. 맹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밑에 사실에 관한 진술과 가치에 관한 진술이야. 자, 가봐봐.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3%가 되지 않는다. 이건 참고지 구분할 수 있지. 여기 오른쪽 봐봐. 경제 성장보다 분배의 평등이 중요하다. 야, 중요라고 하는 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질문지법에서 기억나지? 질문이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고. 중요하다는 게 나한테는 중요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맞잖아. 주기적으로라는 표현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 주기가 1년이 될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 주기가 한 달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49페이지 2번만 보자. 뭔 49번이야. 맞지? 2번 문제 보자. 자, 다음 진술에 대한 오른손에 보기서 고른 것은 돼 있잖아. 이거 뭐야?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16년보다 17년이 높다. 사실이야, 가치야? 사실이죠.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뒤로 또 한 페이지 넘겨. 와, 형, 내용 진짜 많다, 맞지?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과정과 가치 중립. 쌤이 이거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비교했습니다, 얘들아. 맞지? 또 봐야 될까?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 밑에 봐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와 연구자 윤리. 자, 1번.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서 연구윤리의 필요성. 자, 1번.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는 인간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인간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밑줄. 자, 인간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밑줄. 자, 그래서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밑에 자, 엄격한 윤리성의 요구 밑줄. 자, 그에 비해 실험법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 발생할 수 있다 했어? 그렇지. 법적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유익할지라도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밑줄 가자. 결과가 과정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밑줄. 자, 그 다음 2번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의 1번 보자.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자 밑줄 가봐. 연구 목적과 과정을 알리고 미리 사전 통지라는 거죠. 그리고 자 거기에 대가로 묶어볼래? 자발적인 동의 대가로. 자발적인 동의의 대가로 묶을게요. 그 다음에 얻어야 하며 연구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연구가 끝난 후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말을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연구를 해야 돼. 근데 연구 전에 이걸 알렸을 때는 연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쌤이 아까 그 지난주 얘기해줬던 그 실험법 얘기 중에 예일대 그 실험 아시죠? 전기 충격 실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얘기해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얘기할 수 있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연구 끝나서라도. 알겠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실험이 끝나고 바로 얘기를 해줘요. 사실 저 안에 있는 건 저거고, 뭐 이렇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안도하는 그런 모습도 막 표정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2번.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연구 대상자에게, 자, 밑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밑줄. 그리고 특히, 자, 밑줄 간다. 예상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밑줄. 그 다음에 설명 동그라미. 설명해 줘야 하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 다음 3번 가보자. 자,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무엇을 보장해야 돼?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사생활 관련 정보 및 거기 밑줄 봐봐. 개인정보로부터 밑줄. 개인정보를 이 연구 목적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 자, 1번. 연구자는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밑줄.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 등 조작을 해서는 안 돼. 자, 오른쪽에 위조와 변조돼 있죠. 밑줄 간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까지 밑줄하고 위조의 동그라미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임의로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밑줄 그리고 변조라고 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조나 변조와 같은 자료 조작행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연구윤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지우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그 다음 가보도록 하자. 2번. 자,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해석을 하는 행위. 즉, 자, 밑줄 가봐. 왜곡을 해서는 안 된 밑줄. 왜곡을 해서는 안 된 밑줄. 자, 그 다음 4번. 연구 결과의 공표와 관련된 윤리. 정보 마지막에 얘까지 날라갔거든. 그래서 쌤이 이걸 고쳤단 말이에요. 여기를 더 쪼여서 깜짝 날라갔네. 자, 1번. 연구 결과의 공표가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거나 공표를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축소,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맞지? 그 다음 2번 봐봐. 자,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밑줄 당연하죠. 그리고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연구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하는 경우 인용이나 출처를 정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밑줄. 자, 쌤이 지우도 너네 물어볼게. 이거는 약간 내신에서 까다롭게 낼 때 낼 수 있는 거라서 쌤이 한번 물어볼게. 알겠지? 너네도 거기 적을 때 있으면 좀 적어봐. 쌤 다 있을게. 자, 연구시 자기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OX. 선생님, 자기가 만든 자료도 제가 만든 건데 굳이 제가 만든 자료 제가 인용하게 되는데 출처 밝혀야 합니까? 밝혀야 돼요. 출처 밝혀야 됩니다. 알겠지? 여기 연구윤리에서 간혹가다 등장할 수 있어.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국어 화작에도 나오거든? 화작에 맞나? 화작에도 그 정보윤리가 난 부분. 그런 데 나와요. 뭐 생리에는 이런 거 나오잖아.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이런 거 나오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3번. 연구 성과가 사회적으로 악용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연구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함. 당연하죠. 그러면은, 넘겨. 연구윤리 거기 하나 볼까? 넘겨도 되겠죠. 그래서 연구 논문과 관한 표절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요즘 맞지? 오늘 절대 표절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쌤도 연구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쌤이 아는데, 연구 표절했다가는 진짜, 그 원래 각 연구했던 사람이 진짜 약간 느낌이 거시기혀. 알겠지? 자, 1번, 자, 52페이지 1번 가보자.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보실게요. 자, 담배 유해성에 대해 시민단체와 담배 제조회사가 동시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보자. 자, 사람들은 어느 쪽의 연구 결과를 신뢰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단체의 연구 결과를 신뢰할 것이다. 자, 기억. 사람들은 담배 회사가 존재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는 못할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담배 회사보다 시민단체의 연구 결과가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믿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다. 물론 니은 시민단체 연구 결과라고 해서 완전한 사실 그 자체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시민단체의 연구 결과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있다. 맞죠? 1번 보자. 1번에 1번 이번 좀 색깔 바꿔서 주황색으로 볼게요. 자, 연구자에게 필요한 태도를 활용하여 밑줄 기억의 이유야. 자, 적어볼까? 왜 그래요? 자, 회사의 손해와 손익이라고 하시면 이거를 이익과 손해 관계라고 해서 이해 관계라고 표현했어. 담배 회사의 이해 관계를 이유로 담배 회사의 이해 관계를 이유로 어때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는 없죠. 즉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이 돼야 안 돼. 개입이 되지. 회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거. 회사가 망해버리면 일자리 없어지는 건데 자기 잘리는 건데 그렇지. 담배 회사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객관적인 태도를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 회사 그냥 회사 자체가 뭐야? 뒤에 우리 이제 사회 집단 가서 배울 거야. 회사. 지금만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 회사는 자신들의 특수한 목적의 이익이 있어 없어? 있지. 자신들만의 뭐야? 그렇지. 이윤 추구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 공통된 목표가 있단 말이야.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해야 될 회사인데 회사가 손해를 본다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회사가.
당연히 안 하겠지. 그 당연한 거야. 너네 이런 거 많이 알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시민단체는 목적이 공익이 목적이거든요.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민단체를 믿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밑줄치 니은과 같은 이유. 즉, 시민단체의 연구 결과라고 해서 완전한 사실 그 자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 있지. 자, 이거와 같은 이유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자에게 필요한 태도. 무슨 태도가 필요해? 그렇지, 개방적인 태도. 태도? 개방적 태도가 필요해. 왜 개방적 태도가 필요한데요? 왜? 자, 시민단체가 한 거라고 해서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시민단체 연구 결과라든지 또 다른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뭐 해야 돼? 비교 분석하거나 비판을 허용해야지. 그래서 왜냐하면 연구 결과로 비교 분석 또는 비판을 허용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문제가 없는지 얘 왜 여기서 들어가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2번 보도록 하죠. 2번.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결국 이번 시간에 문제를 못 풀겠네요. 자, 2번 보자. 자, 다음 갑의 연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회학자 갑은 비행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정을 초래하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장과 담임 선생님들의 동의를 받아 5명의 학생들을 1개월간 지켜보았다. 여기서 뭔가 떠오르지 않니, 얘들아? 자, 1번 바로 가봐. 자, 갑의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이야. 무슨 연구야, 우선 첫 번째? 야, 무슨 연구인지 모르면 자료 수집부터 봐봐. 자료 수집 방법이 어떤 방법이야? 참여관찰법이지. 자, 참여관찰법은 어떤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해?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지. 그러면 무슨 연구 방법이야? 질적 연구 방법. 그래서 1단원에 2, 3, 4가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해서 문제로 낼 수 있어. 그래서 내신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연구관은 제시문을 주고 여기서 이제 자, 소문제들을 막 내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를 갖다가. 자, 계속 가보자. 그래서 지금 동의받아서 연구를 하겠대. 그래서 갑은 해당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생 실습에 나온 대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방과후 생활 등 다양한 생활을 그들과 함께 하였다. 1개월 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갑은 논문을 작성하였고 자신의 주장에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관찰한 학생들의 이름과 소속 학교, 그들의 학교 생활 모습을 있는 것들 받게 돼. 이건 문제점 뭐야? 첫 번째. 문제 뭐야? 개인정보요. 뭐 들어봤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개인의 사생활은 얘는 사생활 보장 안 했잖아. 그리고 연구 목적 숨겼죠. 그냥 자신이 뭐라고만 소개했어. 교생 실습 나온 대학생이라고만 얘기했잖아. 연구 목적 소개 안 했고. 네 번째 또 뭐 안 했니? 그 연구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렇지. 자발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어. 자발적인 동의가 없었다라는 것까지는 기억해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라는 것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기념 체크랑 기본 문제 보고, 그 다음에 56, 57페이지에는 일단은 마무리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2단은 넘어갈게, 알겠지? 자, 그러면 10분 후에 봐.